자, 세 번째 시간 봅시다. 그래서 이제 첫날이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수학을 좀 더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좀 더 할 건데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어요? 어, 어, 음. 순편익은 뭘 것 같아요? 친구가 생각했을 때.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뺀 게 순편익이지. 음. 또 그건 그냥 한계적인 의사결정에서 내가 한 단위 더 요거트를 소비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다는 거야. 얻는 게 더 크면 그 행위를 하는 거고 잃는 게 더 크면 그 행위를 안 하는 거고. 그거 한계 편익에서 한계 비용을 뺀 거를 딱히 뭐라고 표현하는 건 없고 그게 양수면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보다 크면 그 행위를 하겠죠. 또 없으면 미분 좀 더 해봅시다. 그래서 1시간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1시간 더 할 동안 이거 안 쓸 거니까 이거 끕시다. 친구가 전담해줘. 싫어? 내가 할게. 자, 미분 적분은 사실 등장하지도 않고 미분만 알면 되는데 처음이 항상 어려운 거죠.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미분을 볼 거고 첫 번째로는 개념, 뜻이 있고 이것을 그래프로 그렸을 때 기하학적인 의미가 있고 기하적인 의미가 있고 그래프적인 의미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계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분을 배운 학생들은 뭐 y는 fx라고 했을 때 f 프라임 x 이렇게도 배웠고 경우에 따라서 뭐 델타 x, 델타 y 이렇게도 배웠을 것이고 뭐 원시함수가 있을 때 도함수를 구한다 이렇게도 배웠을 텐데 그럼 그런 의미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일단 뜻이 뭐냐 했을 때 이 미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얘가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어떻게 된다고 했었지? 0보다 크면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고 x가 감소할 때 y도 감소하고 그렇지?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x랑 y가 같은 방향 x랑 y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 얘가 0보다 작다.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혹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그냥 x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을 표시하니까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고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렇지? 그래서 이게 이제 개념적인 뜻인데 개념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프는 어떻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로 표현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웠거나 안 배웠거나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y는 ex라는 이런 함수를 하나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y는 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7
마이너스 4x 플러스 7 요런 두 가지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줘. 이 그래프 둘 다 그릴 수 있다. 못 그린다. 자신 있게. 오케이. 자,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사실 그래프는 뭐야?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래프 그릴 때 x 값이 어떻게 바뀌면 y가 어떻게 바뀌는가 쭉 쓰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x가 0일 때 얼마가 돼요? 얼마 돼? 이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 이거 모르면 난 어떻게 해줄 수 없어. x가 0일 때 y 얼마? 0. x가 1일 때 y 2. x가 2일 때 4. 3일 때 6. 이 정도까지만 해봅시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x 값에 따라서 y 값 얼마 되는지 계산해 봅시다. 얼마예요? x가 0일 때 7이고 x가 1일 때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지. 1의 제곱은 1이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플러스 7이 되겠지. 그러면 얼마가 돼요? 2가 되나요? 내가 준비한 그게 아니네. 잠깐만. 이걸로 갑시다. 다시. 그러면 x가 1일 때는 얼마가 돼요? 1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4 플러스 7 그래서 10 되네. x가 2일 때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4 플러스 8 플러스 7이니까 얼마야? 11. 3일 때는 마이너스 9 12 7 하면 10. 이 정도까지 봅시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그래서 이제 수학이 전혀 모르는 학생들은 이 강을 계속 복습을 하든지 혼자 여러 번 이런 걸 그래프로 그려보세요. 자, 아까랑 똑같이 x가 0일 때 y가 0이 되는 거고 x가 1일 때 y가 2가 되고 x가 2일 때 4가 되고 x가 3일 때 6이 되고 x가 4일 때 8이 되죠. 8. 그러면 이 그래프를 이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y는 2x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맞죠? 근데 이제 지금은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하죠. 이 정도는 아주 간단한 거지. 반대로 y가 뭐 5-x라고 하면 이 정도는 여러분들 그릴 수 있죠. x, y 그려서 어떻게 돼요? 이거는 여기 절편이 5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 정도는 할 줄 알죠. 1차 함수. 그래서 y는 뭐 a 마이너스 bx가 된다.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여기 절편이 a가 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b가 된다. 이 정도까지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이거 모르면은 이제 뭐 점심시간에 옆에 친구들한테 물어보든지 저한테 오든지 하면 될 것 같고 이 정도는 알죠. 이제 2차 함수. 사실 뭐 우리 경작에서 등장하는 게 2차 함수. 마지막에 루트 함수, 로그. 사실 제목 관리에서 로그 배우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끝이야. 사실은. 2차 함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아까 x가 0일 때 얼마였어요? 7이었네요. x가 1일 때 10, x가 2일 때 11, x가 3일 때 10 이렇게 돼. 이걸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어떻게 그려진다? 얘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그려져. 원래는 이렇게 스무스하게 곡선으로 그려지는 거지. 스무스하게. 아까처럼 그냥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지. 노란색으로 직선으로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그릴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 이제 배운 학생들은 이걸 제곱 형태로 표현해서 마이너스 x
제곱. 그러면 여기다 쓰면 마이너스 4x가 되죠. 이렇게. 맞아요? 이거 이렇게 되는 거 맞죠? 한마디로 이제 2차 함수까지 내가 일일이 다 알려줄 수는 없으니까 이걸 모르면은 유튜브에서 2차 함수 그거를 좀 들어본다 오늘. 알겠지?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이 정도는 중학교 때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얘는 사실 x-2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3이 돼서 이런 그래프는 여기 x가 2일 때 3 맞아요? 3 아니지.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11이지, 그치? 내가 그래서 x가 2일 때 y 값이 제일 커지는 11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일반화 시켜보면 2차 함수로 일반화 시켜보면 y는 만약에 지금처럼 뭐 a라는 기울기가 있을 수 있고 간단하게 이렇게 봅시다.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하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 x, y에서 p랑 q가 다 0보다 크다는 가정하에서 그러면 x가 p일 때 가장 커지는 q, 이 값이 q가 되는 이런 값을 가져요. 2차 함수.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2차 함수 한번 보도록 하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설명할 거냐면 경작적인 의미를 설명할 거니까 이거를 계산해 봅시다. 사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직선에서는 어때요? x가 1 증가하면 y가 얼마큼씩 증가하지? x가 1 증가하면 y가 2 증가하고 x가 1 증가하면 y가 2 증가하고 그래서 계속 이 기울기가 x가 1 증가할 때 y는 2 증가하고 x가 1 증가할 때 y가 2 증가하니까 이 기울기가 계속 일정한 거야. 즉 미분 값이 일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 델타 x, 델타 y가 2로 일정하다는 거야. 일정하다. 그래서 이런 걸 뭐 1차 함수라고도 표현하고 선형 함수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래프를 그렸을 때 선이 되니까 선형 함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가장 쉽게 x가 1씩 증가할 때 y 값은 계속 2씩 증가한다. 그렇지? 반면에 이런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어때요? x가 1씩 증가할 때 y 값이 일정해요, 안 일정해요? 여기다가 뭘 써볼 거예요? 델타 세 번째 칸에 델타 x, 델타 y를 써보면 1 증가할 때 얼마 증가했어요? 3 증가했고 1 증가할 때 얼마 증가했어요? 1 증가했고 1 증가할 때 얼마 증가했어요? 마이너스 1, 1이 감소했죠. 그게 아까 설명한 것처럼 원래는 이 함수를 그래프로 그렸을 때는 이렇게 스무스하게 원래는 이렇게 스무스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스무스하게 그려지는데 직관적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 기울기는 x가 1 증가할 때 y 값이 왜 아무도 말 안 해줬어? x가 0일 땐 7이었죠. 7. x가 0일 때 7, y가 1일 때 10, 11, 10이니까 이거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스무스하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 기울기가 x가 1 증가할 때 y가 3 증가하고 x가 1 증가할 때 y가 1 증가하고 여기서 반대로 x는 1 증가했는데 y가 1 감소한 거야. 이렇게. 맞죠? 근데 이걸 이제 사실은 어떻게 배운 친구들은 어떻게 배웠어요? 미분 배우기 전에 극한이라고 막 배우면서 어떻게 배웠지?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이것의 극한 값을 계산한다는 거야. 근데 그게 사실 별 중요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봤을 때 요 기울기나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나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난다는 거야. 물론 확대를 해보면 x가 바뀔 때 y가 바뀌는 요 기울기 값이랑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좀 다를 수 있어. 접선의 기울기 좀 다를 수 있지. 확대를 해보면. 근데 확대를 안 하면 별로 차이가 안 나. 요 기울기나 요 접선의 기울기나 별 차이가 안 나지. 그치?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미분하면 아 접선의 기울기구나. 그리고 그걸 직관적으로 표현해보면 x가 한 단위 바뀔 때 y가 몇 단위 바뀌는가. 사실 한 단위라는 걸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야. 단위를.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면 그게 미분이 되는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해가 갔으면 좋고,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어땠어요? 여기서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했던 거지. 0보다 크니까. 여기서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했네. 그래서 이걸 잘 알아둬야 돼요. 미분했을 때 0보다 크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0보다 작으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 실제 시험에서는 계산이 중요하겠지. 세 가지 예를 들어보고 y는 2x, y는 아까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7, 그다음에 y는 3x 세제곱 2x 제곱 플러스 10, y는 ln x, y는 루트 x, y는 ln x. 앞으로 맞이할 수식은 이게 전부다, 여러분들이. 얘네들은 사실 다 하나의 수식 형태로 표현해 보면 y는 뭐 a x의 n승 플러스 b의 x의 n-1승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계산을, 이거는 이제 계산하는 법은, 계산 방식은 그냥 외우면 되는 거야. 그래서 y는 2x를 미분하면 얼마다? 2가 다 알면서 지금 모르는 척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요 2랑 똑같은 거죠. 다만 여기서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직선에서는 모든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다 똑같아. 그치? 그래서 그게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f'x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델타 x, 델타 y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물론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너네 다 알면서 지금 모르는 척하고 있었던 거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9x 제곱 플러스 4. 어디서 미분 배웠어요? 회계나 이런 데서? 안 배웠어? 그래. 자, 그럼 이건 모르나? 마이너스, 얘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외워도요 2루트 x분의 1이 돼. 자, 그래서 다 아는 것 같으니까 이것만 설명하면 되겠네요.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a 곱하기 n의 x의 n-1승이 되죠. 그냥 쉽게 기계적으로 여기 지수라고 표현하는 거, 지수에서 하나가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지수가 하나 내려갔으니까 하나 빼주는 거지. 그렇지? 요게 계산 방법이야. 그래서 아까 얘를 미분하면 2가 내려갔고 마이너스에다 2니까 마이너스 2 되고 2에서 1 빼줘서 1이 된 거지. 그 다음에 얘는 선생님 얘는 없는데요? x의 1승이었는데 1이 내려가면 4가 되는 거고 빼기 1 하면 0승이 되죠. 모든 것의 0승은 그냥 1이야. 그래서 4 곱하기 1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데 얘는 여러분들 루트 x는 뭐죠? y는 2분의 1승으로 쓸 수도 있죠. 루트 x는 2분의 1승으로 쓸 수 있죠. 얘를 그대로 적용해 보면 2분의 1 앞으로 내려와. 그 다음에 내려갔으니까 1을 빼줘야 되지. 그러면 2분의 1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야. 근데 어떤 x의 마이너스 k승 하면 x의 k분의 1이 돼. 이렇게.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분의 1 앞으로 쓰고 그다음에 x의 2분의 1승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마이너스 k 대신에 k 자리에 2분의 1이 들어온 것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아까 얘가 뭐라고 했었지? 얘가 루트 x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루트 x분의 1 혹은 얘를 2루트 x분의 1. 나중에 루트 x는 시험에서 많이 나오니까 얘는 이제 암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시간 없어. 그래서
루트 x 미분하면 2루트 x분의 1이다.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 나중에는.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얘는 뭐였어요? 미분한 값이 숫자잖아.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거고 그게 직선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거고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x값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도함수 x값이 달라지면 접선의 기울기가 달라진다. 그런데 아까 보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달라지잖아. x가 달라지면 접선의 기울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도함수라고 표현하는 거고 계산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 계산 방식대로 사용을 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분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극대화하고 극소화하는 거를 경제학에서 많이 한다고 했었죠. 극대, 극소. 그래서 효용을 극대화하고 뭐 비용을 극소화한다 이런 거 많이 한다고 했었잖아. 최적 선택으로서. 그러면 극대 혹은 극소가 된다는 건 여러분들 이거 이차 함수에서 가장 극대가 되는 점은 어떤 점이에요? 요 점이죠. 요 점이 가장 극대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극대 혹은 극소. 반대로 극소가 되는 경우는 만약에 함수를 그렸더니 이렇게 그려졌어. 그럼 가장 x값에 따라서 y가 이렇게 달라지는데 가장 y가 작아지는 점은 요 점인데 요 점을 찾기 위해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거. 그래서 극대 혹은 극소를 찾기 위해서는 미분해서 0 놓는다. 미분 때린 다음에 미분하고 그 값이 0이 된다. 그 얘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극대 혹은 극소가 된다는 거죠. 질문. 제 수학 얘기는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등장할 때 수학적인 개념이 등장할 때 잠깐씩 언급할 건데 막 이렇게 경제학 같지 경제학이 아니잖아. 이건 그냥 산수 수학이잖아. 그치?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래서 본인이 확실하게 체득을 해야 돼요. 적어도 시험을 보려면 계산 방식은 당연히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의미가 뭐다? 이분의 의미는 접선의 기울기고 그 접선의 기울기가 오르막이냐 내리막이냐. 오르막은 0보다 크게 나오는 거고 내리막은 0보다 작게 되는 거야. 그래서 0보다 크면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거. 내리막 혹은 0보다 작으면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 이것만 알면 돼. 사실 지금 1분에 끝나는 내용을 자세하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오케이. 끝났다. 요거는 체득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lnx. 나중에 재무관리 때 뭐 복리 얘기하면서 오일러 상수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때 우리 친절한 지한송 선생님한테 배우고 오일러 상수라는 게 2라는 게 있어요. 오일러 상수. 2점 얼마 되는 건데 여러분들 로그가 있죠. 우리 고등학교 때는 밑을 10으로 하는 상용 로그를 많이 썼어. 근데 이제는 경자 혹은 대학에서는 밑을 10 대신에 뭐? 오일러 상수 2를 쓰는 이거를 써요. 그러면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 자연 로그라고 표현해. 자연 로그. 지금 이 값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복리 배우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배우고. 여튼 밑을 10으로 하지 않고 밑을 오일러 상수 2로 하는 로그를 자연 로그라고 한다. 자연 로그. 그래서 자연스럽다 해서 얘를 ln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얘는 미분하면 x분의 1이 된다. 그래서 계산해야 되는 거 이게 끝. 저거에다가 요거까지 하면 끝난다. lnx 미분하면 x분의 1. lnx 미분하면 x분의 1. 이게 끝이야. 오케이? 좋았어. 이제 재미없는 수학은 끝내고 이제 수요 함수로 다시 들어갑시다. 여기까지 질문할 거 있으면 해보세요. 이따가 쉬는 시간에 올라와서 선생님 이러면 안 돼. 지금 해.
해도 돼. 당연히 해도 돼. 미안. 해도 되는데 지금 할 수 있으면 지금 하라고. 없으면 갑시다. 수요 함수.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과 관련된 얘기를 해봅시다. 1.2.2 수요함수. 그래서 앞으로 블라블라블라 함수라는 게 많이 등장할 거예요. 블라블라 함수. 그래서 함수가 아까 뭐라고 했었죠? 함수가 인과관계라고 했었어.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원인, 결과. 그래서 인과관계지. 그러면 수요 함수도 블라블라 함수 하면 항상 얘가 뭐다? 결과야.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그냥 y는 fx 해서 원인이 하나만 있었지. 그런 걸 이제 일변수 함수라고 표현하는데 이제는 수요량, 아까 량인데 수요량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상첨자 혹은 하첨자로 D를 표현한다고 했었죠. 디맨드, 퀀터티 오브 디맨드. 자, 그래서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는데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다시 예로 들어가서 요거트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거는 당연히 뭐에 따라서? 그렇지. 요거트 가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엑스젤의 요거트라고 표현해 보고 그러면 요거트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건 당연히 요거트 가격이다. 가격인데 요거트 가격. 그래서 PX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거트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건 요거트 가격. 인과관계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했었잖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 뭔가 공부를 더 했을 때 성적이 늘면 당연히 하겠지만 슬럼프야. 그럼 공부를 더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 그러면 그때는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맞아?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트 가격과 요거트 수요량 간의 관계는 어떨 것 같아요? 아까 뭐라고 했었지? 가격이 높아지면 덜 소비하고 가격이 싸지면 더 소비하고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면 더 소비하면서 소비자 잉여가 증가한다고 아까 설명했었죠. 그러면 둘 간은 무슨 관계예요? 얘랑 얘 간의 관계는? 음의 관계, 역의 관계, 음의 관계. 그러면 마이너스라고 표현해 봅시다. 반대로 움직이니까. 근데 요거트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게 요거트 가격만 있을까요? 요거트 가격만 있을까? 내가 편의점에서 요거트를 사러 갔어. 초코우유 1+1 하네? 뭐 사 먹어? 초코우유 먹을 수 있겠지. 그래서 다른 재와 가격. 지금 X재, Y재 두 가지만 있다고 하면 이제 다른 재화가 되는 거지. X재가 요거트, Y재가 다른 재화가 되겠지. 그럼 다른 재와 가격에 요거트 수요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네. 그러면 무슨 관계예요? 둘 간은. 방금 1+1 한다는 게 뭐였어? 가격이 초코우유 가격이 떨어진 거지. 초코우유가 싸진 거지. 그럼 초코우유가 싸지면 요거트를 안 소비한다며. 요거트를 덜 소비하겠지. 그러면 얘가 싸졌을 때 초코우유 가격이 1+1으로 싸졌을 때 요거트 수요가 줄어드니까 같은 방향이에요? 다른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 같은 방향. 근데 얘는 항상 플러스일까? 얘는 항상 플러스일까? 지금은 다른 재화를 무슨 재화? 대체재를 상정했기 때문에. 요거트랑 초코우유는 대체재야. 어떻게 보면 그 음료수잖아. 요거트든 초코우유든 음료수야.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재화이기 때문에 초코우유가 싸지면 초코우유 소비하고 요거트를 덜 소비하는 거지. 근데 대체재 말고 다른 재화 중에서 뭘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보완재도 생각할 수 있어.
예컨대 요거트랑 보완해서 소비하면 기분이 좋은 게 뭐가 있을까? 뭐 빵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자, 빵 가격이 올랐어. 원래 내가 편의점 가서 요거트랑 빵 하나씩 사 먹으려고 그랬는데 빵 가격이 올랐어. 그러면 요거트를 못 사 먹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줄어들 테니까,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줄 테니까 이 보완제는, 보완제 가격과 수요량은 음의 관계를 갖게 되겠네요. 자, 또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를 얘기해 보세요. 요거트랑 빵도 있고, 요거트랑 시리얼, 또 요거트 말고 딴 것도 한번 생각해 봐. 치킨 콜라? 그렇지. 치킨은 못 참지. 치킨 콜라 보완제죠, 그렇죠? 또 돼지고기랑 상추, 돼지고기랑 소주? 미안. 역시 돼지고기랑 소주 보완제지, 그렇지? 돼지고기랑 상추. 여러분들 한참 상추 가격이 엄청 오르면 쌈 싸 먹을 수가 없으니까 돼지고기 수요도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보완제, 쌈 가격이 오를 때 쌈을 못 사 먹으니까 돼지고기 수요도 줄어들면, 즉 둘 간의 반대로 움직이면 그거는 두 재화가 보완 관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 기억해둬야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또 요거트 수요 혹은 재화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소득이 있겠지, 당연히. 그래서 소득은 얘를 머니라고 해서 앞으로 M으로 많이 표현할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Y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M으로 표현하니까. 그래서 이제 소득도 재화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소득은 어때요? 소득이 증가하면 요거트 수요가 늘어요, 줄어요? 늘어? 보통은 늘겠지. 소득이 증가할 때 보통은 는다. 그래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늘면 그런 재화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상재라고 표현해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느는 거, 정상재. 정상적이자. 소득이 늘 때 수요가 느는 거. 반대로 그럼 소득이 줄면 수요는 줄겠지, 그치? 그게 정상재.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근데 오히려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줄어드는 재화가 있어요. 그런 재화를 뭐라고 하냐면 열등재라고 표현해. 열등재. 열등하다. 내가 맨날 드는 얘는 뭐가 있다? 삼각김밥. 그래서 이제 소득이 적은 여러분들 학생, 물론 여러분들 중에 나보다 소득이 높은 친구도 있을 수도 있지만 없겠지. 전업 학생이니까, 그치? 소득은 없지. 또 몰라. 금융 소득이 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이제 소득이 증가하면 우리가 학생 때는 삼각김밥 많이 먹지만 소득 증가할 때 이제 삼각김밥 잘 안 먹게 되니까 저런 게 열등제가 되는 거죠. 열등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준다. 반대로 내가 다시 좀 가난해지면 삼각김밥을 더 먹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소득과 그 재화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정상재,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열등재. 그러면 사실 지금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가장 큰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 두 가지는 확정지을 수 없지, 그치? 이게 대체 관계인지 보완 관계인지에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정상재인지 열등재인지에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데, 뭐는 예외가 없어? 얘는 예외가 없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줄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는다. 예외가 없다는 거야.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수요의 법칙이라고 표현하지. 그래서 수요의 법칙을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아까도 표현한 것처럼, 아까는 그냥 PQ로 썼는데 이제는 좀 더 확장시켰으니까 X제 가격 그리고 X제 수요 밑에 하첨자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주는 거니까 이렇게 우하향하는 수요, 이게 뭐다? 수요의 법칙을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줄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늘고.
선생님 아닌데요? 예외 있는데요? 수요 법칙 예외 있는데요? 예외 있어요? 법칙은 항상 예외가 있겠지. 그래서 이 수요의 법칙의 예외가 사실 뭐예요? 다다음 시간에 중요하게 배우겠지만 들어봤어요? 기펜제. 기픈제라고도 하고 기펜제라고도 표현한다. 자, 기펜제는 어떤 제와다? 수요의 법칙을 만족 못한대. 그 얘기는 뭐야?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가 주는 거. 그래서 이 수요의 법칙의 예외는 기펜제가 되는 거고 이 예외를 제외하고는 다 우하향하는 수요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기펜제는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우상향하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이렇게 수요 곡선을 그리면 우상향하게 그릴 수가 있다. 자, 근데 자세히 살펴봤더니 가장 중요한 그 재화 가격과 그 재화 수요량 간의 관계만 여기서 나타냈어. 그 재화 가격과 그 재화 수요량 간의 관계만. 그럼 나머지 요인들은 뭐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거야. 수요 곡선을 그릴 때는 나머지 요인이 바뀌면 수요가 바뀌는데 나머지 요인이 어떻다?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이 다른 요인들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한다. 그걸 이제 세트리스 페리부스 가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잠깐 지나간 소리를 좀 해보면 여러분들 뭐 읽어요? 공부하기 전에 뭐 읽어봐? 뭐 읽어봤어? 뭐 읽었어? 목차를 읽어봤어? 아니 이제 회계사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뭐 읽어봤어요? 합격 수기 읽어보잖아 보통, 그렇죠? 나는 그게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합격 수기. 자, 합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엄청 많겠죠. 인과관계, 그렇지? 뭐가 있겠어? 공부량도 있을 것이고 또 뭐도 있어? 기존 지식도 있겠지. 내가 전공을 했냐 안 했냐. 대부분 전공을 해도 별 의미가 없긴 하지만 기존 지식이 있냐 없냐. 기존 지식에는 살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때까지 쌓아놓은 지식 그런 게 있을 것이고 또 뭐도 있어요. 아무래도 뭐 습득력이라든지 뭐 IQ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죠. IQ. 공부량은 뭐 굳이 따지면 노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 기타 어떤 강사를 듣냐 중요할 수도 있겠지. 어떤 강사를 주냐. 그래서 이제 합격 수기를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지? 사실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보통 다른 요인은 같다고 생각해서 막 이런 거 여러분들 보잖아요. 그렇지? 뭐 하루에 10시간 해야 된다. 순공시간 뭐라고 나와? 순공시간 몇 시간 찍으라고? 뭐 12시간 찍으라고 나와? 하여튼 12시간 찍으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무 의미 없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뭐 아침에 공부하는지 아침형인지 밤인지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고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자기 습득력 대충 알 것이고 이건 뭐 이제 갈아탈 수 있나? 하여튼 이건 뭐 신경 쓰지 말고 이제 기존 지식도 자기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이거니까 자기 상황에 맞춰서 이걸 컨트롤 하되 어떻다? 집중 잘 되는 시간에 어떤 사람은 되게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침에 자야 되나? 학원을 안 오고 하여튼 본인이 알아서 잘 컨트롤하는 건데 이런 것도 다 사실은 뭐예요?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라고 가정하고 분석을 하는 건데 이 수요 곡선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수요 함수를 그래프로 그린 거죠. 그러면 다른 요인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다른 요인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다른 요인이 바뀌면 아까 다른 요인 바뀌는 것 중에서 초코 우유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고
빵 가격이 뭐 하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다른 요인이 바뀌면 그러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라고 표현해요. 무슨 얘기냐면 요거트 가격은 똑같이 2,500원인데 아까 제가 든 예로는 2,500원일 때는 두 개를 소비하는 게 최적이었는데 요거트 가격이 똑같이 2,500원이라고 하더라도 초코우유 가격이 싸지거나 혹은 빵 가격이 변하면 수요가 바뀌는 거겠죠. 예컨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간다는 건 요거트 가격이 같더라도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고 반대로 왼쪽으로 가는 건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요 곡선 자체가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들이 바뀌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 거고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좌측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습장 펴놓고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다 써보세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게 뭐지? 수요가 늘어나는 가능성,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을 다 써본다. 뭐 책에다 써도 되고 책 거기 이제 수요의 변화라고 해서 책에는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만 그래프로 일단 그려놨죠.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다가 수요가 언제 증가하는가 쭉 써본다. 요거트 수요가 언제 늘어날까? 불러보세요. 요거트 수요가 증가하는 거? 소득 증가? 소득 증가? 그렇지. 그 재화가 정상제이면서 소득이 증가할 때. 만약에 그 재화가 열등제면 삼각김밥이야. 그럼 오히려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늘겠네. 그치? 삼각김밥 같은 경우는 아까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는다고 했었지. 그러면 정상제이면서 소득이 증가하거나 혹은 열등제이면서 소득이 감소할 때. 두 번째로 뭐가 있어요? 대체제 가격이 어떻게 될 때? 상승할 때. 그래서 오히려 초코 우유 가격이 비싸지면 요거트 수요가 늘어날 수 있죠.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거나 반대로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괜히 마트에 갔더니 돼지고기가 갑자기 시간 특가로 싸게 하고 있어. 돼지고기 사면서 상추도 사겠지. 그럼 상추 수요가 늘어나겠죠.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하면 상추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다음에 사실 여기는 설명하지 않긴 했는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뭐도 있냐면 이제 기호가 변할 수가 있다. 기호의 변화.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유행 같은 거. 그래서 유행. 막 갑자기 요거트 붐이 불었어. 요거트가 장 건강에도 좋고 뭐 그 오래 살게 되고 그런 막 홍보가 되면서 요거트 수요가 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행 같은 게 하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지금 증가한 경우만 썼지만 감소는 다 뒤집으면 되죠. 그래서 정상되면서 소득이 감소하거나 열등되면서 소득이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거나 보완재 가격이 상승하거나 이럴 때 수요가 감소한다. 그래서 당연히 기본 중에 기본인 첫 번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없으면 자, 이제 개별 수요랑 시장 수요를 설명할 건데, 개별 수요랑 시장 수요, 개개인들의 수요, 전체 시장 수요. 당연히 둘 간의 관계는 어떻겠어요? 어때요? 개별 수요를 합하면 시장 수요가 되겠죠. 개별 수요를 합하면 시장 수요가 되겠죠. 당연한 건데 수식적으로 접근을 하면 헷갈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예를 한번 설명할 건데, 책에 있는 예 그대로 설명을 할게요. A의 수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A의 수요라고 해서 DA라고 썼고, 걔가 6-P래. 그다음에 B의 수요는 3 빼기 0.5P래. (3빼기 0.5P) 그러면 거기 뭐 수식으로 있어 보이게 쓴 게 개별 수요들을 합하면 전체 시장 수요가 된다. 한국말로 쓴 걸 그냥 수식으로 쓰면 이것뿐이죠. A와 B의 수요를 합하면 시장 수요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A의 수요, B의 수요를 합하면 되겠네. 합하면 전체 시장 수요는 얼마가 돼요? 9 빼기 1.5P. 9 빼기 1.5P. 에이, 선생님, 초등학생도 알겠네요. 이렇게 하면 쉬운데 또 응용을 하면 좀 어렵다는 거죠. 일단 응용하기 전에 이거를 일단 그래프로 그려봅시다. 자, 여기다가 P, Q에다가 A의 수요를 먼저 노란색으로 그려보면 어때요? A 수요. 처음에 잘 모르면 그냥 대입해보면 돼. 가격이 0일 때 수요가 6이잖아. 그럼 여기 6. 가격이 1일 때 수요가 5니까 가격이 1일 때 수요가 5. 처음에는 이렇게 연습하는 거야. 나중에는 당연히 잘 그려야 되고. 가격이 2일 때는 수요가 4. 그걸 쭉 연결하면 이런 수요가 그려진다. 그래서 가격이 6 되면 소비량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수요를 그래프로 그리면 노란색으로 그릴 수 있고, B의 수요를 이제 파란색으로 그래프로 그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어떻게 돼? 가격이 0일 때는 3개 소비하는 거지. 그다음에 가격이 2일 때 2개 소비하고, 똑같이 가격이 6일 때 0개 소비하는 건 똑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 이걸 어떻게 또 쓸 수 있냐면 그냥 Q라고 썼으니까 수요량을 디맨드라고 해서 D로 쓰기도 하지만 Q라고 쓸 수도 있잖아. 그냥 QB라고 써봐. QB는 3 빼기 0.5P지. 여러분들의 이 수요 곡선이 어려운 이유가, 그래프로 그리기 어려운 이유가 왜다? 아까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항상 YX 원인 결과로 배웠는데, 지금은 원인을 이렇게 썼으니까 그래프 그릴 때 항상 P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돼. P에 대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P는 어떻게 돼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P는 0.5P는 3 빼기 Q가 되고, P는 6 빼기 2Q가 되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리면 PQ에서 여기 6 절편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 1차 함수 그래프로 못 그리면 오늘 연습 많이 해야 돼. 1차 함수 정도는 당연히 아는 걸로 제가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얘가 B의 수요예요. 그러면 이 둘의 수요를 합한 거를 시장 수요라고 표현했는데,
이 시장 수요를 표현해 보면 어떻게 표현될까요? 두 개 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가격이 2일 때 B는 몇 개 소비한다고 했어요? 2개 소비한다고 했었죠? 가격이 2일 때 B는 2개 소비해. 가격이 2일 때 A는 몇 개 소비해요? 4개. 그러면 가격이 2일 때 두 소비자만 있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6개 소비하려고 하겠네. 그렇죠? 그러면 2랑 4를 더해야 되겠죠. 2랑 4를 더해.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합한 거야? 수요를? 수평으로 합한 거지. 수평으로. 수직이 아니고 이렇게 합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개별 수요를 수평합하면 시장 수요가 된다니까.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사실 얘를 다시 P에 대해서 정리해서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접 한번 해보면 6-1.5분의 1Q가 돼서 시장 수요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A의 수요, B의 수요를 합해서 시장 수요로 도출할 수 있다. 첫 번째 약간 어려운 개념이 등장한 거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되게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 설명했고 10분 쉬고 이거보다 좀 응용된 버전을 보도록 합시다.